안녕하세요. 저는 강신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크게 좀 두 가지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가상현실이고 또 하나는 가상현실 속 인공지능입니다. 그럼 이제 왜 지금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인가인데요. 사실 이제 인공지능부터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기술만이 아니라 산업, 경제, 교육, 그리고 심지어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뭐 요즘에는 인공지능을 언급하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 얼마나 똑똑하고 창의적이냐, 아니면은 인간을 얼마나 편안하고 풍족하게 만들어줄지, 뭐 이런 것들부터 인간과 인간 활동을 대체하지는 않을지, 그로 인해서 인간의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르기까지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영향과 효과, 가능성과 위협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림들은 인공지능 활용 분야,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좀 시대에 따라서 발전해 온 것들을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그림들이고요. 그럼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봤다면 가상현실은 또 우리가 왜 살펴봐야 되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인공지능 못지않게 새로운 말이 전혀 아닙니다. 이미 굉장히 많은 가상현실이라는 것들이 존재해 왔고, 그게 근데 최근에 들어서 특히 새 요인, 기술 진보, 참여자 변화, 환경의 영향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자연스럽게 발전하고 보편화됐다는 거죠. 뭐 우리가 여기 하나하나 좀 살펴보자면은 기술 진보 같은 경우는 뭐 5G 네트워크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용량의 영상 같은 것들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VR, AR 기술, 그 다음에 3DG 기술, AI, 클라우드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이것들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어떤 디바이스 같은 것들도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변했죠. 새로운 경험을 찾고 있고, 뭔가 이제 사람들이 단순히 다 만들어 놓은 완성된 콘텐츠 같은 것들을 받아보는 것만 원하지는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생산적으로 그거에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런 참여자 변화가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엔데믹이 왔지만 뭐 코비드19의 세계적인 대유행, 그리고 그로 인한 뭐 일상 대부분 영역에서의 디지털화 이런 것들이 좀 가상현실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는 데 큰 영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고 또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최근의 기술 발전이라든가 세간의 관심 폭증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결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정도 동안 특히 인공지능, 머신러닝, 가상현실, 증강현실 산업은 모두 급속도로 팽창해 왔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이 데이터 컴퓨터 과학이라든지 광학 디스플레이 기술이라든지 마이크로 프로세서 및 알고리즘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각각만이 아니라 둘 간의 관계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야기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런 관계와 영향이 어떤 맥락 속에서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눌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대해서 좀 간단히는 규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그 둘에 대해서도 다르게 이야기하는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오늘날 흔히 언급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앞선 대중문화물들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죠. 예전부터 뭐 SF라든지 판타지물 같은 데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영향을 받은 바가 크고, 학술적으로는 아직 인공지능의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뚜렷한 합의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 공학자들이 편의상 인공지능을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 이렇게 나누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특정한 한 분야 정도에만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인공지능이고,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하는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종합적인 지능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에 가까운 이런 인공지능을 말하는데요. 강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아직은 대중문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럼 지능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걔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행위 주체이기는 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인간 활동의 결과물로 모아진 어떤 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드는 기술자, 과학자, 그 다음에 사업가 및 자본, 그리고 이제 그거를 지능하기도 하고 규제하기도 하는 정책 이런 것들로 구성되는 어떤 탁월한 데이터
운용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복합적인 기계 배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층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층위를 크게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최근에 흔히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세 번째 가상현실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건 굉장히 오래전인데 1830년대에 이미 등장을 합니다. 가상현실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프랑스 극작가 앙토냉 아르토라는 사람의 에세이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그 사람은 오감의 소구루라는 극장, 물리적인 극장을 언급하면서 가상현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물리적으로는 현실 속에 있지만 공연이 시작하는 순간 거기는 현실이 아닌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 배우만이 아니라 관객들의 감각까지도 동원하는 곳이 바로 아르토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가상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현실에 속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상상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뭔가 벌추얼의 가상이 아니라 이매진이라는 가상 공간에 가까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첫 번째 가상현실은 물리적으로 현실에 존재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상현실은 디지털 게임으로 대표되는 세계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 세계 외부에 컴퓨터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별도의 가상 공간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현실이랑 가상이 조금 더 구분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현실 속의 극장은 현실에 존재하면서 머릿속에서만 가상이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가상의 공간이 스크린 너머에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입력 장치라고 하죠. 뭐 컨트롤러라든지 마우스라든지 키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크린 속의 어떤 공간에 개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가상현실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형상화 작용에 근거한 상상 속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가상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되는 실체는 이때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상현실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VR 이렇게 줄여서 말하는 거에 가까운데요. 두 번째 가상현실이랑 비슷하지만 그에 비해서는 좀 더 참여자로 하여금 대체로 더 많은 감각과 집중을 동원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HMD라는 거 많이 이야기하죠.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VR 게임이나 VR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안경이나 머리에 헬멧처럼 뒤집어 쓰고 이제 플레이를 하게 만드는 그런 기기인데 그런 것들을 착용하고 화면을 이제 켜게 되면은 어떤 참여자의 모든 시야에 게임 화면 같은 게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가상현실에서처럼 별도의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아니라 참여자가 직접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몰입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100%의 가상세계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조금 가상현실을 구분을 하는 층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과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죠. 가상현실이라는 말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이 붙어있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는 가상성이라는 거의 정도에 따라서 현실과 더 가까울 수도 있고 가상현실이랑 더 가까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분을 위해서 제시되는 게 가상성의 연속체 개념이라는 건데 가상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를 지칭하는 건 아니에요. 현실에 그 가상의 대상물이 얼마나 많이 더해지느냐에 따라서 가상현실에 더 가까워지는 연속체적인 속성을 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성이 전혀 없는 게 현실이라면 가상성이라는 게 조금 덧붙은 게 증강현실이고 거기에 더 덧붙은 게 증강가상, 그 다음에 완전히 가상만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을 가상현실이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일종의 단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기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가상의 대상물이 많을수록 가상현실에 가까운데 많거나 적은 거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혼합현실이든 증강현실이든 증강가상이든 뭔가 현실 세계의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지는 가상의 대상물이 현실이랑 같이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가상성이 현실에 얼마나 개입하느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좀 규정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는 따로 살펴봤던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조금 붙여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방식을 제가 5개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여기 그 주황색 글씨로 표시해 놓은 3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적인 인공지능을 구현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는 분야 중 하나는 게임이다. 그리고 기존의 콘텐츠에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접합하는 사례들은 꾸준히 있어 왔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거는 아예 인공지능이 가상현실을 창조하는 경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사례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가상현실을 만드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랬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뭐 대체로 이렇게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는 크게 한 5개 꼭지 정도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인공지능이 보탬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화된 경험을 제공해 주는 거, 그다음에 콘텐츠들, 이 사람이 그동안에 봤던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추천해 주는 역할 같은 것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 인공지능 기반의 뭐 행동을 추적을 해서 뭔가 자연스러운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참여자와 가상공간 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참여자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해서 사이버 멀미 같은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 뒤집어 쓰고 VR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되게 어지러울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인공지능이 좀 줄여준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뭔가 저화질의 영상 같은 것들을 업스케일링 해주는 역할 같은 것도 한다. 그래서 그래픽을 향상해준다, 이런 것들도 그동안 이야기되어 왔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을 각각 살펴보고 2개를 좀 연결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상현실에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같은 것들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실제로 인공지능이 창조하는 가상현실 같은 것들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광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까지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 데이터에 대한 머신러닝을 토대로 생성한 영상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광고처럼 짧은 영상만 만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영화처럼 굉장히 긴 영상까지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음성까지도 심지어 모두 생성형 인공지능이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광고 영상 중에 하나는 챗GPT가 만든 이제 원스 스푸너 타임이라는 광고 영상을 하나 갖고 와봤고요. 베스킨라빈스의 광고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챗GPT의 산리오 캐릭터 2개가 있어요. 뭐 마이 멜로디라는 친구가 있고 쿠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주인공인 동화 초안을 써달라고 챗GPT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값을 각색해서 제작한 광고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은이가 챗GPT인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대충 스토리는 그런 겁니다. 이 캐릭터들이 베스킨라빈스 성을 지키는 용이라는 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베스킨라빈스에서 복숭아 아이스크림이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법의 복숭아 아이스크림을 결국은 용을 설득해서 얻어서 주민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챗GPT가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제가 원모어 펌킨이라고 해서 생성형 AI로 한국 사람이 제작한 판타지 호러 영화입니다. 이게 올해 2024년 2월에 그 두바이에서 국제 AI 영화제라는 게 처음 열리는데 여기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토리와 메시지까지 갖춘 세계 최초의 AI 영화로 꼽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심지어 그 연기를 하는 성우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촬영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영상 생성부터 음성, 그 다음에 음향에 이르기까지 전부 생성형 AI만으로 그것도 닷새 만에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갈수록 줄어들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 왔던 창작 영역까지도 침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과 현실 사이에 인공지능이 개입하는 사례로 제가 가상 아이돌이라는 걸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최근에 가상 아이돌 굉장히 핫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가상 아이돌이 다 똑같은 가상 아이돌이 아니라 완전히 별도의 가상 세계의 가상 상태로만 존재하는 가상 아이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상을 현실과의 연결 속에 두는 가상
현실 아이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상 아이돌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뭐 아담, 나스카, 뭐 CU 이런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현실 세계 외부에 별도의 컴퓨터 기술로 만든 공간에서 가상 상태로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제 뭔가 현실에서 물리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아이돌과 굉장히 달리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성된 실체만 있지 물리적으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을 우리가 가상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 플러스 현실 아이돌이라는 거는 최근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KDA라든가 에스파라든가 플레이브 같은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뭔가 가상에만 존재하는 아이돌과 달리 좀 현실과 연계가 되어 있어요. KDA나 플레이브 같은 경우는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실제 가수들이 따로 존재합니다. 가상 아이돌 외에. 그 다음에 에스파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현실 속에서 현실 멤버들이 이제 실존하는 멤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에스파 I라고 해가지고 가상현실 속에만 존재하게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같은 데 등장하게 만드는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과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존재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가상 아이돌의 신체와 행동이 핍진적일수록 수용자는 비매개에 가까운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이제 핍진적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신뢰할 만하다, 개연성이 있다, 그럴듯하다, 있음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퓨전 사극 같은 거를 보면서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판타지물 같은 데서 현실과 얼마나 가까우냐가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환경, 캐릭터의 행위, 상황, 개연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맞아떨어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핍진적이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수용자는 가상에 있는 존재지만 우리 눈앞에 있는 존재처럼, 현실에 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를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는 이제 메이브인데, 제가 특히 좋아하는 이제 가상 걸그룹 메이브인데, 그 리더가 시우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AI를 동원해서 이 친구들의 움직임 같은 걸 조금 자연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 챗 시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 리더 친구의 캐릭터를 담은 채팅 시스템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완전히 가상의 아이돌로서 우리가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고요. 플레이브는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는 가상 아이돌 같지만 뒤에 직접 연기까지 하는, 몸짓까지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별도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완전한 가상 아이돌은 아닌데 기술이 가끔 좀 빗나갈 때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막 가끔 팔이 막 엇갈릴 때도 있고 뭐 이럴 때도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뭔가 개그 같은 걸로 승화를 시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핍진성을 높이는 그런 대표적인 그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가상과 현실 사이의 인공지능 또 다른 사례로 인공지능 PD가 있고요. 아나운서도 있고 방송 출연자들이 또 있습니다. MBC에서 지상파죠. 그래서 PD가 사라졌다는 예능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듀서를 인공지능화하고 가상화해서 예능 프로그램의 캐스팅, 연출, 진행을 다 맡겼어요. 3부작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 정말 이 PD가 나타나서 진행을 하고 사실 캐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뭐 이를테면 출연료 같은 게 인기에 따라서 산정이 된다면은 이 AI PD는 이를테면 얼마나 프로그램에 출연을 많이 하느냐, 노출이 많이 됐느냐를 가지고 출연료를 산정한다든가 이런 식의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어떻게 보면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PD가 가장 창작적인 주체로 언급이 많이 되는데 그 자리를 AI로 대체하는 뭔가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가상 아나운서 제이나라는 친구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를 이 가상의 아나운서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이 그 도차원에서 뉴스거리를 이제 보도자료를 만들면 그거를 챗GPT에 넣어서 이거를 방송 뉴스에 맞게 만들어줘라고 하고, 그 방송 뉴스에 맞게 각색된 대본을 AI가 읽고 그거를 지금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그 제이나라는 가상 아나운서와 결합해서 뉴스를 내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제이나를 유지하는데 한 달에 60만 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이나가 등장했을 때 우리 아나운서가 신입으로 우리 뭐 입사를 했는데 월급이 60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에서 좀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굉장히 완전히 기존의 아나운서의 역할을 대체하는 시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속의 인공지능 굉장히 대표적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게임 속에서 보통 인공지능은 캐릭터의 지능을 부여하는 거. 우리가 플레이어가 아닌 캐릭터들이랑 상호작용을 하거나 뭐 전투를 하거나 이럴 때는 그 캐릭터가 알아서 우리 행동에 맞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캐릭터의 지능을 부여하는 역할. 그리고 또 하나는 플레이어에 반응하는 가상환경 생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두 번째 경우가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좀 더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개의 게임 사례를 가지고 왔는데 미드러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인공지능 기능을 좀 삽입해서 NPC가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반응이 심지어 게임의 스토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도록 해가지고 좀 기존에 있었던 게임과는 다른 경험을 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노맨즈 스카이라는 게임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우주를 내가 탐험할 때 거의 무한에 가깝게 계속 새로운 사물 같은 것들을 인공지능이 생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주에 있다고 해도 플레이어마다 다 다른 우주를 볼 수밖에 없고 같은 사람이 다시 플레이한다고 해도 다른 배경 하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조금씩 플레이어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인공지능이 어떻게 가상현실을 만들어내느냐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가상현실 속의 인공지능 같은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표적으로 대중문화물이 그동안 재현해왔던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뭔가 단순히 뭔가 편하고 매혹적이지만 푹 짜면 되게 우려스러운 존재야, 우리를 대체할 존재야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었죠. 근데 여전히 조금 더 복합적이기는 해도 그런 우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우려점들을 어떻게 해소할지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조금 함께 살아갈지 같은 것들에 최근에 초점을 맞추는 그 콘텐츠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화 한 편, 만화 한 편을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영화는 레디 플레이어 1입니다. 이거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배경이 2045년이에요. 생각해보니 한 20년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굉장히 현실은 우울하게 재현이 되고 이 우울한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아시스라는 이름이 되게 리얼하죠. 오아시스라는 가상현실 속에서 조금씩 삶의 희망을 얻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오아시스라는 곳의 창시자가 하나 거기 플레이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오아시스에 미션 3개를 숨겨놨는데 이거를 다 찾는 사람에게 내가 오아시스를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달겨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인공이 현실에서는 굉장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친구인데 첫 번째 미션을 이제 달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랬더니 갑자기 거대 기업들이 막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를 죽이면서까지도 그 미션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나오고 결국은 이제 뭐 주인공이 다 미션을 수행을 하게 돼서 오아시스를 이제 갖게 되는데 좀 결론은 그렇습니다. 주인공이 일주일에 2번은 오아시스를 못하게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본인조차도 현실에서 만족스럽게 살지 못했던 사람이면서도 조금 현실 속의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났던 그런 영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플루토라는 만화인데 이거는 원래 그 데츠카 오사무라는 사람이 그린 철학 아톰의 만화를 최근에 인기가 굉장히 많은 그 일본의 작가 중에 하나인데 우라사와 나오키가 조금 각색해서 새롭게 그린 작품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7대 로봇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세계 7대 로봇이 존재하는데 하나같이 인간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그러면서도 인간을 뛰어넘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7대 로봇을 이 제목이기도 한 플루토라는 로봇이 하나하나 처치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7대 로봇이랑 플루토의 전투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플루토가 계속 이렇게 전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플루토가 뭔가 가장 확실한 인간의 극단적인 감정, 증오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인 걸로 이 안에는 나와요. 증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감정을 가진 로봇이 결국은 세계를 구한다라는 그런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만화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는 어쨌든 대중문화물이 재현하는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미 사람보다 우위에 있거나 더 사람 같지만 어쨌든 사람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서서 쭉 살펴봤는데 그에 대한 우려들이 뭔지 조금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기술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처리 능력과 전력 소비의 문제가 있는데요.
인공지능이 깊게 개입하는 가상현실에는 뭐 높은 대역폭이라든지 짧은 지연 시간, 대규모 연결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사실 이제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기기들의 처리 능력이 필요하고 전력 소비가 있고 크기, 무게, 발열, 참여자의 편의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절충점을 찾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되게 많이 언급되는 부분입니다. 창작의 진정성 문제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가 인간만큼 창의적이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상 공간을 꾸린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과연 인공지능이 그럴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확실한 거는 인공지능이 갖고 있다고 논의되는 창의적 역량이라고 평가받는 것들이 실은 그거를 작동시키는 인간의 창의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어떤 아이러니죠. 근데 그 아이러니에 우리가 지금은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인공지능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따로 교육도 받고 또 다른 능력을 갖추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 추출기계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면서 진정성을 갖고 있냐는 어떤 표면적인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 창의성, 진정성이 어떤 삶의 자동화라는 더 거대한 기획 같은 것에 포섭되고 통합되어 간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러니까 이제 삶의 자동화라는 게 구축돼 가는 과정에서 독창성, 창의성, 진정성이 인공지능에 포섭되어 가고 있는 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도 질문은 던지지만 실제로 창의 산업에서도 실질적인 일자리와 노동의 위기라는 거를 맞닥뜨리게 될 우려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앞서서 제가 살펴봤던 광고, 뭐 영화, 그다음에 방송, 뭐 게임 이런 쪽에서의 그 어떤 인공지능의 진격 같은 것들을 좀 봐왔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산 조작주의의 오류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가상현실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제 그거는 생동하는 인간과 닮은 꼴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학습되어 온 인간 사회 모습의 평균값 같은 거를 흉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온라인에 떠도는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어떤 이거를 뭐 변주해서 과잉 표상한 그런 생성물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 결과물이 결국은 뭔가 정치적, 사회적 판단,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계 같은 것들을 알고리즘 연산을 통해서 자동화하면서 인간 주체, 어떤 사유, 현실 이런 것들에 개입을 할 우려가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 공백과 생략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산 조작주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동안 드라마나 뉴스는 이런 오류가 없었나요?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대체로 재현하려고 하는 세계를 왜곡하고 편향적으로 구현하는 것 정도였지 이렇게 중간에 인간의 개입 자체를 생략시키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에 대한 좀 몇몇 우려 같은 것들을 잘 간단하게만 정리해와 봤는데요. 그림자 노동, 지식재산권, 뭐 가상 포르노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 캐릭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쉬지 않는다, 항상 일할 수 있다, 늙지 않는다, 우리보다 성실하다, 그 노동이 무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노동하는 현실의 인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 다음에 그 노동 과정에서 막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뭐 이 사람들이 불공정 계약에 놓일 수도 있고 건강 이상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 캐릭터와 현실 멤버들이 있다면 그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지재권 문제 같은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지털 신체라는 거는 가상에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언제든 기술적이거나 재현적인 차원에서 그걸 수정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글 같은 데에다가 KDA라는 가상 아이돌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관련된 이용자가 만들어낸 포르노물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의 문제 같은 것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가상에만 존재하는 캐릭터에는 인격이 없죠. 그러니까 현실 속 피해자가 명시적으로는 생기지는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에도 존재하고 현실에도 존재하는 캐릭터인 경우에는 디지털 신체 너머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가상 포르노가 훨씬 더 윤리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우려점 같은 것들을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좀 큰 틀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좀 줄여나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제가 오늘 논의 내용을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제가 정부 차원의 노력, 업계 학계 차원의 노력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앞서서 살펴본 그림자 노동이 야기하는 노동의 그림자라든지 지식재산권, 개인정보 침해 이런 것처럼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의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 교육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것들의 고려가 정보부처에서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조금 속도가 느리고 기술의 발전을 따라잡지 못하고 우리에게 아직 본격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업계학계 차원의 노력으로는 이런 걸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 발전 양상, 그 다음에 그게 우리 사회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영향 같은 것들, 관련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지 수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자꾸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논의를 좀 매듭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만들어내는 일상 같은 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세 가지 정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이 인간의 보조 도구가 될 거냐? 아니면 기술이 인간의 고유성을 독점하게 될 거냐? 그것도 아니면 오히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의 전과 좀 더 다른 프리미엄이 붙게 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정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어쨌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이 만들어 온 지각 변동이라는 게 적어도 우리 삶을 지속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 써야 된다. 우리 삶을 통제하거나 대체하는 수단이 되지는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